에 사용되고 있는 머신러닝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논문을 보거나 논문을 쓸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뭐 그룹 비교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거는 그룹 간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방법뿐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분석을 원할 때가 있는데요. 이제 그중에 하나가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면은 원하는 답을 찾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머신러닝, 딥러닝, AI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AI가 제일 큰 개념이고 그다음이 머신러닝이고 그다음이 딥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AI, 인공지능은 이제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거를 전부 통틀어서 AI라고 하고, 이제 머신러닝은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서 인공지능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머신러닝 기법입니다. 그리고 딥러닝은 인간 뉴런이랑 비슷하게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머신러닝은 크게 세 가지로 일단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이랑 스퍼바이즈드 러닝이랑 레인포스먼트 러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클러스터링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같은 분석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레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알파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고, 이거는 심리학 연구에서는 아직 사용되는 거는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클러스터링이랑 클래시피케이션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학습이 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것들을 테스트할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데이터에 답이 이미 달려져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는 수집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리고 이 답을 달아주는 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치매 환자와 MCI와 노말군의 MRI 데이터로만 이제 이거를 분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MRI 이미지가 디멘시아의 이미지인지 MCI의 이미지인지 노말의 이미지인지를 각각 다 라벨링을 해줘야 돼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도메인 전문가가 평가를 해주는데, 아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학자나 이런 분들이 해주시겠죠? 이렇게 라벨을 매긴 데이터로 저희가 모델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MRI 말고 그 외의 뭐 인구 통계학적 자료나 뭐 우울증 점수나 이런 것들도 넣고 싶다 하면은 같이 이제 넣어서 모델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 이제 이거를 모델을 구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모델을 구축을 한 다음에 아무것도 그 답이 매겨지지 않는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어떤 거에 분류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지도학습이고, 더 작게 말하면은 분류기가 됩니다. 이 이미지를 분류해 주는 거니까요. 이제 이거는 분류 모델로 볼 수 있는데, 분류 모델은 진단이나 이런 곳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왜, 예, 아니요 같은 이진 변수로도 분류를 할 수 있고, 이제 위와 같이 디멘시아나 MCI 노말처럼 여러 개로 분류할 수 있는 이제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표적인 이제 알고리즘은 디시전 트리나 SVM이나 랜덤 포레스트가 있는데, 랜덤 포레스트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지도 학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컴퓨터가 알아서 뭐 뭔가를 하게 만드는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패턴을 찾거나 이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도 학습은 이제 비지도 학습은 이제 지도 학습에서 쓸 피처 같은 거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클러스터링이 있는데, 거기서도 저 유명한 거는 K-민즈 클러스터링이 있고요.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는 연구들의 예시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환자 데이터로 클러스터링을 한 다음에 이제 이 클러스터가 있고,
나중에 데이터가 새로 들어왔을 때 그 새로 들어온 데이터가 생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예측한다던가 이런 곳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화학습입니다. 이제 강화학습은 비지도학습이랑 지도학습이랑 좀 다르게 이제 환경 내에서 정의된 이제 주체가 있는데 이게 현재 상태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행동을 해서 가장 최고의 보상을 가져다 주는 게 뭔지를 찾는 게 이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어쨌든 결국 환경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이거를 학습하는 거라서 지도학습이랑 되게 유사하게 보이지만 이거는 사람이 뭔가 답을 알려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알아서 변화되는 환경 내에서 뭔가를 습득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정보를 얻거나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작을 보면은 이제 정의된 주체가 있겠죠. 뭐 뒤에는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게임을 뒤에서 이 그림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게임을 시켜요, AI한테. 그러면은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벽돌을 많이 부시고, 많이 부시는 게 이 게임에서 얻어야 되는 강화잖아요. 이제 얘가 막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혼자 시행착오를 겪다가 이제 점수를 가장 잘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를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많이 사용되는 연구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신약을 개발했을 때 현재 있는 약물하고 시너지 이펙트를 봐서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나면은 이건 아니다라고 처벌을 주게 되고, 이제 차도가 있는 약물을 찾게 되면은 보상이 주어지는 것에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의학이나 심리학 분야에서 강화학습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 이제 비지도 학습에서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군집화가 있는데, 군집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K-민즈 클러스터링이랑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이 있습니다. K-민즈는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쫙 뿌려져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군집을 몇 개로 할지를 정해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묶어주는 방식이고, 이 하이라키컬 방식은 트리 모형을 이용해서 이제 계층을 나눈 다음에 어떤 것들끼리 이제 묶이는지를 보는 방식인데, 이 K-민즈 클러스터링은 내가 처음에 클러스터를 몇 개로 만들 건지 지정을 해줘야 되긴 하지만, 이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은 몇 개로 나눌지를 정하지 않고 바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트리를 이 덴드로그램을 잘라서 몇 개의 군집으로 할지 보게 되는데, 가장 상위에 있는 선을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두 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밑에 단계에서 자르게 되면 네 개로 자를 수 있고, 더 밑으로 자르면 더 군집을 나눌 수 있는, 세세하게 볼 수 있고 크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가진 데이터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K민즈로 이제 그룹을 두 개로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 두 개로 무작위의 점을 찍습니다. 두 개의 무작위의 점을. 이거는 이제 클러스터의 중심이 되는 좌표고요. 이제 클러스터링을 할 때 클러스터가 아직 생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이제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무데나 찍어서 중심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각 중심점으로부터 이제 각 데이터가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서 가까운 중심점으로 클러스터에 묶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림 같이 되게 되고 C처럼 이 거리를 구하는 건 유클라디안 거리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이제 값을 계속 비교를 해서 가장 가까운 중심점의 해당 데이터를 할당하게 되고, 이제 할당된 클러스터를 확인해 보면은 잘 분류된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닌 데이터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할당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중심점을 새롭게 잡아줘서 C에서 봤는데 별로라서 이제 D처럼 중심점을 새롭게 잡아줘서 새롭게 클러스터링을 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점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방법이 K-민즈 방법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클러스터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은
이거를 먼저 하기 전에 이 각각의 개체들마다 거리나 유사도가 미리 계산이 되어 있다는 가정이 있고요. 이제 학습 데이터 개체 수를 4개로 생각을 하고 이걸 이미 거리 데이터를 구해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까운 친구들끼리 묶어주는 방법인데요. 이제 이 첫 번째 행렬을 보시면은 A랑 D가 가장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A랑 D를 첫 번째로 묶을 수 있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A랑 D를 한 군집으로 묶었으니까 이 거리 행렬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걸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의 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A, D와 C의 짝, A, D와 B의 짝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게 되고요. 이제 뭐 군집과 개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디스턴스 방법이 있고, 그거는 이제 자세히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런 방법이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 거리 행렬을 업데이트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또 군집 간의 거리를 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 대상 관측치가 없을 때까지 이 군집과 개체 간의 거리를 구하게 되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하이라키 클러스터링은 K-민지랑 다르게 이제 K의 개수를 미리 설정해 줄 수 없다는 장점이 있고, 이제 이렇게 A, D, C, B가 묶여졌는데 이거를 끊을 때 여기서 제일 위에서 끊으면 A, B, C와 B가 이렇게 각각의 클러스터가 묶이게 되고, 두 번째에서 끊으면은 A, B, A, D, C, B 이렇게 묶이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데서 끊어주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랜덤 포레스트인데요.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여러 개의 의사결정 나무가 묶인 건데, 일단 의사결정 나무가 이 하나하나의 의사결정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의사결정 나무가 여러 개 묶여 있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의사결정 나무를 쉽게 생각하시면 20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첫 번째로 뭐 여자냐 남자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뭐 이렇게 계속 쭉쭉쭉쭉 가지가 뻗쳐 나가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결정 트리 분류기를 여러 개를 훈련시켜 가지고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분류를 해보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이 랜덤 포레스트는 디시전 트리의 단점이 이제 과적합 같은 거를 메꿔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한 데이터셋을 랜덤 샘플링을 해서 변수도 랜덤하게 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개 트리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은 각각 이제 들어간 변수들과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답을 산출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다수결의 답을 선택하는 거를 앙상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개의 트리를 만들어서 많은 답이 나온 경우를 선택하는 거를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뒤에서 논문으로 예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랜덤 포레스트 예시 논문인데, 자마 사이키아트리에 올해 1월인가 2월에 나온 논문이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리스크 팩터가 어떤 건지를 그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했고, 이제 자살의 그 가장 좋은 문항을 찾기 위한 거고요. 이제 문항을 찾기 위해서 그 랜덤 포레스트를 썼는데, 그중에서 자살이라는 게 이벤트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밸런스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밸런스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이벤트랑 비이벤트를 1대1로 맞춰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고,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이 임포턴스 스코어는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진 않고 그냥 상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높은 자살을 예측하는 문항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뭐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 자살 시도한 적 있다 이런 식으로 쭈쭈쭉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문항과 관련된 거를 할 때 꼭 요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다양하게 문항 관련된 연구들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사용한 연구인데, 이제 이 연구는
우울증 척도들이 단일 구조가 아니다라고 많이 말하고 있지만 결국 우울증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된 척도를 쓰고 있다. 이거를 나눠서 봐야 한다라는 배경에서 시작을 한 연구고 우울증 심각도 자체를 측정하기보다는 우울증 평가 내에서 증상을 클러스터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진행된 논문이고요. 이 논문의 목적은 이제 이 클러스터링에 포함된 문항들이 항우울제 효능을 측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국 보는 거였고, 이거를 확인하려고 이제 클러스터링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척도들을 사용을 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뭐 예시로 보여준 것들이 3개가 있고, CHAM-D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여러 가지 문항이 있는데 에이티피컬한 문항이 묶이고 슬립과 관련된 문항이 묶이고 코어와 이제 이모셔널한 게 묶인다,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했고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났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